예, 안녕하세요. 예, 매일 오후 5시면 진행하는 초심의 응징 컨트롤 타워 방송인데 오늘 제가 방송 세 번째입니다. 아침 방송했지, 또 의정부 가서 했지. 이렇게 방송 많이 하는 사람 아마 대한민국에 없을 겁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은 우리 고상만 반장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근데 왜 반장님이라고 부르세요?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 인권운동하는 고상만이라고 하는데요. 네. 제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만 2년 동안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TV에서 고상만의 수사반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방송을 했는데 그때부터 저를 수사반장 고상만 해갖고 약칭으로 해서 제 애칭으로 고상만 반장님, 고반장님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나오면서 무슨 호칭으로 불러드렸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여쭤보시길래 제가 고상만 반장으로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고상만 반장님. 네. 오늘 서울의 소리는 그때 한번 우리가 개국할 때 한번 왔다 갔죠. 개국하는 첫날. 첫날 네, 우리 방송을 하러 왔는데 왜 이렇게 발걸음이 뜸했나요? 일단 여기 방송이 출연료를 주지 않는다는 가장 결정적인. 출연료는 우리는 원하는 대로 주는데. 농담이고요. 그날 이제 개국하는 날 우리 노종열 개그맨 그 친구하고 우리 초심님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 이 방송을 굉장히 나오고 싶었고 그리고 이 방송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파워 에너지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 방송에 다들 나오고 싶죠. 그런데 제가 이제 해야 되는 역할, 사회적 역할이 좀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 오면서 너무 저도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또 평상시에 또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존경하고 있는 우리 초심 백은종 형님을 한테 이렇게 모시고 방송에서 너무 기쁜데요. 방송 전에 저한테 주문하신 게 하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12시쯤에 우리 초심님하고 통화하면서 오늘 5시 정도에 이 방송 하려고 하는데 오늘 가겠다 그래서 다 통화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한 2시쯤에 제가 오늘 방송 5시에 초심님하고 한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제 페이스북에다가 그 방송 못 할 텐데요. 동부구치소에 우리 초심님이 구속돼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놀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얘기가? 아니, 제가 이제 이명박 관련 때문에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벌금을 100만 원 이렇게 부과받았는데 내가 그 부당함을 법정에 가서 구구절절 얘기를 했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법에서 그걸 100만 원 확정을 해서 절대 돈이 썩어도 못 낸다 이건. 내가 그 돈을 내므로써 어떤 잘못을 인정하는 게 된다 해서 사실은 그저께 저녁에 동부구치소로 가가지고 자수를 했죠. 이제 그 벌금을 안 냈다 해서 의정부 지검에서 나를 수배자로 해서 문자가 계속 와요. 벌금 안 내면 체포해 가겠다 해가지고 체포 당하기 전에 내가 검찰에 가서 자수를 하고 동부검찰청에서 동부구치소로 보내가지고 오늘요? 아니 그저께. 그저께요? 그래서 빨가 벗겨가지고 몸 검사도 받았고. 그저께 진짜로 동부구치소에 갔다 오신 거예요? 네, 갔다 왔어요. 저는 이 얘기가 완전히 와전된 얘기인 줄 알았더니 그게 며칠 전에 아이고 진짜 하여간 대단하세요. 이 방송이 정말 그러면 엊그저께 통화할 때가 그러면은 바로 나오시고 난 제가 사실은 엊그저께 이제 이 방송 나오기 전일 거야.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이 방송이 한마디면 못할 수 있는 방송이었는데 근데 그거를 그 어느 또 좋은 선의의 또 지지자께서 그 벌금을 또 대납해 주셔갖고 그러니까 나오셨다고. 나온 게 아니라 나는 절대 낼 수 없다 그랬더니 쫓겨났어요. 벌금을 내게 되면 이제 구치소에서는 내보내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형이 이제 끝난 거니까. 그날 저녁에 들어가서 푹 잤어요. 정말 편안하더라고요. 하룻밤 또 주무시고 나오신 거예요? 근데 거기가 온돌도 따뜻하고 이제 독방에다가 이렇게 딱 주는데 그 서울구치소보다는 독방 평수가 약간 넓은 것 같아.
동부구치소가 신형 건물이니까. 근데 시끄러워서 가지마 거기. 정말 시끄러워요. 굉장히 시끄러운데 해가지고 온돌 방도 그 온돌을 넣어가지고 더워가지고 거기가 빌딩 아파트식 구조로 아파트 구조로 엘리베이터로 타고 다니는 그런 구조인데 그러니까 구치소가 이 아파트식으로 거죠. 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는데 덕분에 가가지고 내가 그 이튿날 아침에 9시 되니까 진체 검사를 받으래요. 네. 하고 오랜만에 내가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그 혈액도 뽑아서 혈액 검사도 해서 잘 왔구나. 야, 바빠가지고 밀어달라고요 저거를. 바빠가지고 또 요즘에 병원이 바쁘대요. 네. 근데 덕분에 그 신체 검사 엑스레이하고 혈액 채취해서 검사를 해서 막 병이 있으면 통보해 줄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굉장히 슬프고 분해야 될 얘기인데 뭔가 혜택을 받고 나오신 거. 혜택 받고 나왔죠. 혜택을 받고 나오셨는데. 나와 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 오늘 아침에 성명서도 냈지만 우리가 또 원래 안티 이명박 심판 그쵸. 행동본부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명박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나 조마조마했는데 확정이 돼가지고 17년 징역. 그래서 이명박이 또 공부구치소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쵸. 내가 미리 길을 닦아놓고. 네, 잘 점검하고. 근데 제일 궁금한 게 이명박은 전직 대통령이라 알몸 검사를 할까 안 할까요? 쉽게 말하면 이제 항문 검사도 하잖아요. 가면 나도 항문 검사 받았거든.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고상만 반장도 옛날 감옥 갈 때 항문 검사 받았죠. 당연하죠. 근데 홀딱 이명박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저는 91년도인데 그게 지금도 제가 이번에 쓴 책 2년에도 91년도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그 내용을 썼는데 그때 제가 감옥에서 그 나치 상태로 그 똥꼬 검사 쉽게 얘기하면 항문 검사는 이제 우아한 표현이고 똥꼬 검사 그게 이제 왜 하는 거냐면 항문에다가 저희 같은 이제 양심수나 모범수 같은 이런 훌륭한 사람들은 그런 짓을 하지 않지만 그 항문 내에다가 뭐 별의별 걸 다 집어넣을 수 있대요. 그렇죠. 그 사람들 얘기는 막 그 뭐 이거 돈도 집어넣을 수 있대. 돈도 집어넣고 담배도 집어넣고 마약, 칼 뭐 이런 것도 이게 뭐에 싸갖고 막 가지고 들어가고 막 그런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래서 이른바 똥꼬 검사를 하는데 그걸 이제 하게 되면 이제 허리를 반쯤 굽히고 양손으로 항문 벌려 이거를 하니까 지금은 그게 아니야. 지금은 이게 찍는 게 있어가지고 그죠? 딱 그 가운데 주저앉으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앉으면 안에 촬영을 엑스레이로 해가지고 안에 뭐가 있나 없나. 하여간 조사를. 그때는 반쯤 허리 그때는 사람들이 들여다봤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부었죠. 아니 그리고 남자들은 또 신체 검사, 징병 검사 할 때 또 그 치질 검사라고 해갖고 치질 검사 확인한다고 항문 벌렸어요. 하여튼 아무튼 내가 감옥 가는 게 제일 싫은 게 이제 나이도 먹었기 때문에 그 감옥 가는 건 그냥 싫은 거예요. 아니죠. 나는 그 안에 들어가면 편한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대를 너무 힘들게 사셔갖고 지금은 그 안에 편해 옛날 같지 않아서. 근데 아니 글쎄 감옥이 편하다는 얘기는 나와. 나 그날 편하게 자고 나왔는데 아이고. 좀 책도 보고 오랜만에 인터넷 안 오고 그랬거든. 그 말씀하시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데 제가 91년도 그 감옥에서 이제 한 석 달 뭐 긴 건 아닌데 그 정도 있으면서 사실은 그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읽은 소설책을 거기서 다 읽고 나왔어요. 나도 책을 4권이나 갖다 놓고 제가 먼저 이 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거 아세요? 옛날에는 이제 내가 2008년도 구속될 때, 2014년도 구속될 때만 해도 책은 가지고 갈 수 있었어요. 우리가. 근데 그랬어요? 책이 반입이 안 돼. 어느 지금요? 뽕쟁이 하나가 이 책에다가 마약을 잔뜩 여기다 먹혀가지고 가지고 간 거야. 그리고 거기가 물에 풀어가지고 마약을 해가지고 전에는 내복이나 양말 같은 거 차입됐잖아요. 그러니까. 일절 물품 차입이 안 돼요 지금은. 그 정말. 그래가지고 책을 못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책도 저희 때 91년도에 저도 이제 양심수로 공안 사건으로 이제 갔었으니까 갔더니 다른 책은 일체 반입이 안 되고 딱 하나만 반입이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문열 씨가 쓴 책만 반입이 됐고 이문열 씨가 이렇게 나이 먹으면 요즘 뭐 슈꼬라 됐잖아요. 그때도 슈꼬라 돼 있었나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책을 다 읽었는데 하여간 뭐 이 방송에서 괜히 이문열 같은 사람 책 제목 알려주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그 책을 제가 다 읽고 보니까 왜 그게 반입이 되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문열 씨가 쓴 책의 모든 내용은 다 읽고 나면 허무주의, 이념의 허무주의. 그 아버지가 파르티잔 출신인데 그런 사상과 이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허무하다라는 거를 그 책을 다 읽고 나면 그 느낌 막 났는데 그런 의미에서 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근데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이제 인연이라는 책을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중요한 얘기죠. 이명수 기자가 네. 그 책을 팔기로 했어요. 그 사람이 잘 팔아. 얼굴이 뻔뻔해서 이따 와가지고 중간에 팔기로 했는데 고상만 반장님, 내가 제일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가 취재도 해야 되는 이명박 그 똥꼬 검사 할까요 안 할까? 이게 나는 지금 관심사에 서울의 소리가 집중 취재를 해볼 건데 월요일날 간다는데 수사 반장 같은 역을 많이 맡았는데 그거 좀 한번 예상해 보시죠. 제가 오늘 책을 팔러 온 거기 때문에 저 그쪽으로 집중해 주시고 저는 뭐 원칙에 맞게 다른 사람들 우리가 처음에 내가 이런 얘기 해도 돼 책을 팔아야 되는데 저는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책이 제 이익을 위해서 팔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요즘 책 출판사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그래서 정말 출판사가 거의 다 모든 출판사가 휘청휘청할 정도라 이 책을 안 팔면 다음 책을 찍어낼 수 없을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지 초판으로 찍은 2,000부는 저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팔아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2,000부입니다. 2,000부 중에 된다. 지금 현재 남은 게 한 1,600부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오늘 좀 사주십시오. 근데 이게 지금 2년이란 책인데 지금부터 책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 책을 몇 권 지금 썼나요? 지금 장준하 선생 책도 써서 서울의 소리도 걸어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장준하 선생님 관련한 책은 한 2권 정도 썼어요. 장준하 묻지 못한 진실이라고 하는 2012년도 그 책하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중정이 기록한 장준하라고 하는 그래서 중정이 기록한 장준하는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어떤 책이냐면 그 2015년도에 제가 그 책을 낸 이유가 그 해가 장준하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만 40주기가 되는 해였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우연찮은 계기로 누구라고 밝힐 수 없어요. 그분이 좀 다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사실 그때 구속을 각오하고 제가 쓴 책이 중정이 기록한 장준하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장준하 선생은 유신 독재에서 가장 박정희에 맞서서 싸웠던 분인데 이분을 처벌할 목적으로 당시에 중앙정보부가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그 밀착 그 감시를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중앙정보부가 그 기밀 문서로 이거를 일일이 다 기록을 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입수를 해서 2,000쪽 분량을 그걸로 해서 평전을 쓴 겁니다. 장준하 선생님을 처벌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를 평전으로 썼던 건데 그러저러한 내용으로 해서 지금까지 모두 8권 책을 썼습니다. 이번 책까지는 8권째. 근데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몇 권이나 팔렸어요? 이번 5월 3월에 사실은 제가 방송에서 처음 공개하는 건데요. 지난 3월에 제가 영화 계약했습니다. 영화 계약? 예. 이등병 그건가요? 아니요. 장준하 묻지 못한 진실. 예, 그 2012년도에 장준하 선생님이 외부에 직경 6cm에 뻥 뚫린 그 상흔이 발견됐고 당시에 박근혜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을 때 제가 적어도 대한민국의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은 누구나 대통령을 할 수 있지만 박근혜만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당시에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이었는데 사표 내고 그리고 나서 낸 책이 장준하 묻지 못한 진실이라고 해서 제가 2003년부터 4년까지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으로 일할 때 제가 듣고 배웠던 그 내용을 그 책으로 쓴 게
장준하 묻지 못한 진실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이번에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신 방송일 영화인데 영화 변호인을 만들었던 영화사에서 장준하 선생님에 대한 일대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다고 해서 제가 장준하 묻지 못한 진실이라는 그 내용으로 영화 그 원작 계약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 책이 한 17,000부 정도. 17,000부. 예. 17,000부 많이 팔린 건 100만 부도 팔린다던데. 100만 부 팔리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책이 정말 우리 죄송한 말씀이지만 작년 혹시 올해 책 받으신 거 말고 직접 구입한 책 혹시 몇 권 됐어요? 나는 구입한 거 없고 전부 선물 받은 거고 책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부끄러운 건 아니고 네.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했더니 프랑스 국민들이 책을 제일 많이 써요. 한 1년에 27권 정도.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한 4.1권.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 권을 1년에 참고서나 교과서 같은 거 말고 얼마나 사나 확인해 봤더니 0.87권 정도 수준이래요. 그러니까 한 권도 안 되고. 한 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17,000권이 따지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엄청 많이 팔린 걸로 이렇게 보셔야 될 정도로 어려운데 지금 이 책도 사실은 지금 이 책을 낸다는 게 사실은 예전에는 제가 조심님 제가 2003년도에 처음 책을 냈어요. 예. 네가 뭔데라고 지금 절판된 책인데 제가 절판시켰어요. 그 출판사하고 계약 조건이 좀 이상하게 돼 있고 뭐 해서 근데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약 17년 동안 모두 8권 정도 책을 낸 건데 그렇게 책을 내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사실은 그 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책을 냈을 때는 세상을 가진 것처럼 너무 신이 나고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려서부터 꿈이 내 이름으로 된 책을 한 권 내는 게 소원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떤 기분이냐면 제가 출판사에다 사기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게 책을 내고 이 책을 정말 이게 팔 수 있을까, 팔릴까, 팔리지 않으면 출판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지 좀 책을 근데 이제 좀 팔아야지. 책을 팔아야 되는데 예. 그 2년이라는 책을 이렇게 이제 썼잖아요. 네. 그 2년이라는 책을 쓰게 된 동기 네.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이 책은 사실은 제가 근 10년을 준비했다가 쓰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제가 지금 올해 만 50입니다. 예. 딱 50? 예. 70년생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반백년을 살았는데요. 이 반백년을 살아오면서 제가 20살까지는 제 어떤 주체적인 삶을 살아온 건 아니고 그 후에 30년 그러니까 89년도에 대학에 입학을 해서 지금까지 한 31년 동안 제가 살아온 삶의 과정 속에서 저와 함께 인연이 되었던 분들,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휴먼 에세이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는 일체의 통계 자료가 없습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그래서 이 책에는 시작 서두가 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아버님과 예. 전두환 인연이라고 있다던데 그건 어떤 얘기예요? 이게 이제 2011년도에 오마이뉴스에서 제가 예. 오마이뉴스가 그 상을 9개를 주는데요. 2011년도. 예. 네, 오마이뉴스에서 주는 기자상이 모두 9개인데 제가 그 중에서 8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 상을. 근데 그 8개를 받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상을 처음 받았냐면 2011년도에 오마이뉴스에서 불효자 공모전을 했어요. 불효자 공모전? 네. 그 뭐야 또 불효자 공모전? 그러니까 얼마나 불효를 많이 한 사람인가에 대한 서로 경쟁하는 이런 내용인데 그 내가 정말 진짜 불효자입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만약에 상을 받으면 그 상품이 뭐였냐면 제주도 비행기 왕복 티켓 6장 걸린
그런 공모전이었는데 그때 제가 거기다가 공모해서 바로 그 대상을 받은 게 전두환과 평생동지였던 아버지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인데요. 이 내용 뭐냐면 제가 학생 운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제 아버지가 대학을 입학하기 전에 제 아버지가 광주 5.18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저에 대해서 네. 저에게 끊임없이 굉장히 보수주자였어요. 지금 맞다면 지금 살아 계신가요? 지금 돌아가셨죠. 태극기 들고 강화문 나가지 않으셨을까? 뭐 그렇게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 고상만 반장이 없다면, 그렇죠. 이런 아들이 없었다면 분명히 들고 나갔겠죠. 들고 나갈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사발면도 좀 입고하면서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근데 89년도 제가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아버지가 전두환의 지지자여서 집에 어린 시절 80년대에 그 민주정의당 총재 대통령 전두환이라는 명의로 평생동지라고 하는 금박의 우편물이 해마다 왔다. 집으로 왔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명절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동네에 파출소장님이 저희 집으로 인사를 하러 오고, 그래서 저 처음에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근데 뭘 하는 분인지는 정확히 어렸을 때 몰랐는데 나중에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야 제 아버지가 이른바 삼천교육대의 피해자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했던 사회정화위원회에 그때 지역 위원을 위원은 사회정화 위원 그런 거 했죠. 그게 이제 전두환이가 불법적인 권력을 찬탈한 후에 그리고 자기의 지지 기반을 위해서 만든 그것이 이제 지금은 현재 그 사회정화위원회가 현재 뭔지 아세요, 초심님? 몰라요. 그게 없어진 걸로 아시죠? 있을 거야 아마. 사회정화위원회의 후신 조직이 바르게 살기 위원회입니다. 똑같은 애 그. 바르게 살기 위원회가 바로 그 사회정화위원회인데 거기에 있었다는 걸 제가 대학을 입학하고 알았고,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은 후에 제가 아버지가 이걸 정말 잘못한 거고, 아버지가 그렇게 비난했던 호남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 그리고 광주 5.18에 대해서 그건 빨갱이들의 행동이라고 하면서 비난했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아버지가 얼마나 크게 이 정말 역사에 죄를 짓는 건가에 대해서 제가 그 사실을 알고 깨달은 후에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말 몇 마디로 자기가 살아왔던 걸 바꿀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바꿔지지 않죠. 그렇죠. 저도 지금 와서 저보고 이명박 지지하란다고. 그렇지. 아들이 일베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박근혜 지지하고 그럼 제가 윤석열이 지지하라 이러면 할 수 있겠냐. 그렇죠. 그거하고 그 생각으로도 역지사지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아버지를 바꿀 수 없다면 제가 아버지 대신 죄닦음 차원에서 내가 민주화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 운동을 시작했고, 그런 과정에서 89년에 입학을 하고 90년에 제 동료가 학생 운동을 같이 하던 당시 김용갑이라고 하는 총학생회장이 같이 학생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의 이 학생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학교가 돈 2천만 원을 주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저희를 탄압했고, 그런 과정에서 김용갑이라고 하는 동료가 2시간 35분 실종 끝에 거리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어요. 그게 제가 지금에 와서 이 의문사 문제에 관심을 갖게, 언론하고 인터뷰하면 어떤 계기로 의문사, 장준하 의문사니 군 의문사니 이런 거를 하게 됐냐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는 저랑 같이 학생 운동을 하던 그 운동권 동료가 2시간 35분 실종 끝에 거리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고, 그 시신으로 발견된 죽음에 대해서 당시에 제가 21살 나이에 너무 미안했어요. 어떤 게 미안했냐면, 그는 죽고 나는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수업을 안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수업 안 들어가고. 왜 수업을 안 들어갔냐면 그 형은 저보다 4살이 위였거든요. 66년생. 그 형은 죽었는데 그 형이 죽고 난 다음에 나는 살겠다고 학점 받겠다고 수업을 들어가는 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업부터 들어가질 않고 그리고 그 시간에 무엇을 했냐면 대자보 유인물 찌라시를 쓴 거예요. 이 학우의 억울한 죽음을 잊지 말아달라. 함께 싸워달라. 그때 진상 규명 이런 그쵸.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됐네. 그렇죠. 그래서 그 형이 죽은 수사 기록 그리고 뭐 사건 기록 이런 것들을 찾고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까지 8권의 책을 쓰고 공조 포함해서 한 30권 정도의 책을 냈는데 사람들이 또 그 질문을 많이 해요. 혹시 문학 공부를 하신 적이 있냐고. 제가 이제 고3만에 글쓰기 수업 뭐 이런 것도 좀 하고 하니까 그 전문가니까 어떻게 공부를 좀 했나 했는데 그때 제가 드리는 답이 그거예요. 문학 공부를 정식으로 한 적이 없는데 다만 열심히 제가 글을 누구 말대로 쉽게 쓰고 재밌게 쓴다라는 칭찬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제가 했던 그 문학 공부는 바로 그 시절에 썼던 대자보 유인물 찌라시 매일매일 그걸 썼는데 그걸 쓰면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이른바 3초의 승부예요. 3초 승부라니 처음 들어보네. 그죠? 예. 네. 3초의 승부가 뭘까요? 3초의 승부는 대자보를 여기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대자보를 읽는데 서서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이게 지나가면서 1초, 2초, 3초 그렇게 볼 때 3초 안에 그 사람의 관심을 끌어야 돼요. 그래야 가던 걸 멈추고 서서 그걸 쭉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초의 승부를 잘하기 위해서 늘 첫 문장을 엄청나게 고민했어요. 그렇구나. 늘 3초 동안 이걸 어떻게 하면 사람의 관심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썼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 초심님이 물어봐 주신 것처럼 전두환과 평생 동지였던 제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건데 바로 그 전두환의 동지였던 아버지와 운동권이 돼서 그래서 동지의 어떤 의문사 사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큰일이 또 벌어져요. 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90년에 그 형이 의문사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수업을 들어가지 않고 대자보 유인물을 이렇게 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형한테 제가 한 약속이 있어요. 그 형이 죽었을 때 90년에 그 형이 3월에 죽었을 때 무슨 약속을 했냐면 그 형이 죽고 나는 살았다는 거에 대한 죄책감으로 그 형 영전에서 내가 형 죽을 때까지는 형을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형의 장례 이 기일 추모제를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걸 약속하겠다 해갖고 제가 그때 21살 때 90년에 그 형 영전 앞에서 혈설 썼습니다. 혈서? 예. 아 그래도 보기는 순해 보이는데 할 건 다 하셨네. 누구처럼 아까진기로 쉬워하지 않고. 그런데 초심님 제가 참 똑똑하다는 생각을 제가 늘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뭔데 그게? 어떻게 그 절박하고 어린 나이에 아주 그 흥분한 상태인데 어떻게 그 생각을 제가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나이 50이 된 고상만이 당시 21살이었던 고상만에게 너 참 기특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 형한테 약속을 하기 위해서 칼로 손가락을 잘라서 혈설 써야지 했는데 이렇게 깨물지는 않고 칼로 잘라요. 아니 어떻게 깨물어 어떻게 깨물어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이렇게 되게 아프고 근데 이거를 이제 써야지 하고 딱 했는데 칼을 집에서 갖고 와갖고 딱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가면서 봐 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오른손잡인데 그때 당시엔 컴퓨터가 없었어요. 워드 프로세서 나올까 그렇지, 말까 뭐.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걸 참 오른손잡인데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을 잘라서 혈서를 쓰면 내가 이제 앞으로 유인물 대자보 찌라시 이거를 계속 써야 되는데 이거를 참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왼손 두 번째 손가락을 이거를 칼로 빈 다음에 썼는데 이거를 탁 폈는데 여기서부터 제가 정말 중요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도 이 흰 자국이 나와 있네 여기. 그죠? 이게 많이 잘랐구나.
왜 이렇게 됐느냐.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여기에 하얗게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는데 왜 그러냐면 아니 제가 이걸 가져간 칼이 새 칼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운이 나쁘게도 낡은 칼을 가져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카트 그럴 때는 그런 것도 없었지. 아이 그때 제가 뭐 21살짜리가 그냥 내가 형 앞에서 이 약속을 지켜야 됐다 이걸 하기 위해서 혈서 써야하고 보이는 대로 칼을 가져갔는데 이 칼날이 무딘 낡은 칼을 가져갔는데 이걸로 칼을 탁 긋는데 잘 안 비어서 꾹 눌러서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 방송 듣는 분 섬찟하다고 또 얘기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간신히 한자를 썼어요. 김자를. 아이씨 피가 안 나와. 한자 썼더니 피가 없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빈데다가 다시 대고 하고 또 썼는데 용자 쓰니까 또 그래서 3번을 그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상처가 컸구나. 그래서 이게 아직도 이게 상처 남았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그 형의 일주기 추모제를 이제 어떻게든지 치러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해에 이제 그 형이 죽은 3월 이후에 제가 그해 7월 달에 학교에서 제적이 됐어요. 예, 운동권 학생들 이제 저 계속 민주화 운동하니까 제적이 돼서 이제 제적됐고 그리고 나서 다음해 91년 3월 19일 날입니다. 그 형이 사망한 게 3월 28일이니까 저는 90년 3월 28일에 사망한 그 형을 위해서 91년 3월 28일 날 학내에서 추모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추모제를 준비했는데 그날 또 다른 큰 사건이 벌어져요. 네. 91년 3월 19일 날인데 그때 저하고 정현석이라고 하는 동료하고 둘이서 그 추모제를 치르기 위해서 학내에서 이제 홍보전을 하고 있는데 또 학내에서 그 동원한 깡패들 한 10여 명이 낫새 파이프 강목을 들고 그 낫도 들었어요 그때 깡패들은. 낫을 갖고 왔더라고요. 참 무지막지한 무식한 시대 진짜. 그런데 그걸 갖고 와서 저하고 정현석 씨를 엄청나게 때리면서 그래가지고 진짜 제가 많이 맞은 걸로 방송에도 나오고 할 정도였어요 그때. 근데 그렇게 맞고 하던 과정에서 제가 그때 해서는 안 될 극단적 선택을 하나예요. 우리 조심님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송구한데 제가 그날 91년 3월 19일 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나이는 어리고. 그때 21살 때. 그렇죠. 그때는 22살이 된 거죠. 91년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는 22살이 된 건데 그때 이제 너무 절망이 컸던 거죠. 그 형의 죽음 그리고 그 형이 죽고 난 후에 사람들이 다음 차례는 고상만이다라고 하는 그런 협박이 횡행했고 그리고 그때 아주 무서운 얘기가 또 돌았어요. 어떤 얘기? 90년 3월에 그 형이 죽고 그 어머니께서 그 90년 한 10월 11월 뭐 이때쯤에 점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봤는데 그 점 얘기를 누가 그 어머님 집에 갔다가 전해 듣고 와서 사람들이 있는 자리 한 대여섯 명 정도가 앉아 있는데 밤인데 요맘때죠. 10월 11월 이럴 때 어둑어둑한 밤인데 그 집에 갔다 왔다고. 그런데 어머니가 무당을 찾아가서 내 아들이 2시간 35분 실종 끝에 목숨을 잃었는데 왜 죽었는지 무당한테 물어보니까 무당이 하는 말이 이 죽음은 타살이다. 그리고 사건의 진실은 3년 후에 밝혀진다. 그 3년 후에 밝혀질 때 학교에 비석을 세워달라고 영원히 요구한다. 그 비석에 3개로 써달라고 그랬대요. 우리나라 한글, 한자, 영문 이렇게 해서 김용갑을 좀 써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까지는 별로 무서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 얘기가 이제 무서웠던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데 이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는다. 한 사람이 죽고 그 사람이 죽음으로써 김용갑의 의문사도 규명이 된다. 이렇게 무당 얘기했다고 하는데 같이 듣고 있던 대여섯 명이 갑자기 그 순간에 저를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지 고상만이다 이번엔. 야, 이런 눈. 소문도 이제 다음은 고상만이다. 고상만을 데려다가 네 배에는 칼 들어가냐 막 이런 얘기가 횡행할 때였는데 그래서 제가 매일 무서워서 사실은 매일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도망가면 누가 좋아할 건지를 너무 잘 알기에 진짜 이성으로 도망갈 수가 없었는데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때에 91년 3월 어떻게든지 내가 그 형의 추모제를 지내야 되겠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3월 19일 날 갑자기 또다시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추모제를 하지 못하게 나세파이프 강목을 갖고 와서 10여 명이 때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날 제가 저랑 같이 맡고 있던 정현석이라는 친구가 사람들 그 맡고 있던 데를 뛰쳐나가서 하고 여러분 지금 깡패들이 우리를 때리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서 절규하면서 막 하니까 저 동아리 연합회에 있던 때리던 애들까지 다 따라 나가고 저 혼자만 동아리 연합회에 남았는데 그 순간에 제가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게 돼요. 이게 뭐였냐면 죽어야 되겠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 여기서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던져 우리에게 이 억울함을 좀 누군가가 좀 들어달라. 많은 사람들 우리 초심님도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뭐 나는 억울함을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이런 이 세상에 큰 외침을 남기고 부당한 일을 좀 그쵸. 널리 알리겠다. 노무현 이런 대통령님 탄핵에 대해서 예. 내 목숨이 하찮고 뭐 귀찮아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거를 사람들에게 드릴 테니 우리가 얘기하는 이 한마디를 들어달라. 이게 제 그렇죠. 그잖아요. 그 당시 나는 노무현이라는 그 노무현 대통령 이걸 좀 지켜달라는 의미의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 거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또 달랐어요. 21살, 22살 때 너무 절망이 컸고 그 형의 억울한 죽음을 누구도 지금처럼 이런 마이크를 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누금처럼 이 마이크를 아무나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시절에는 누구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고 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누구도 귀담아 두지 않으니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가장 큰 소중한 것은 제 생명인데 제 생명을 던질 테니 대신 우리가 얘기하는 이 한마디 김용갑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것밖에 내가 더 이상 싸울 방법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옆에 보니까 석유가 한 말이 있는 거예요. 석유? 예. 석유로는 안 되는데. 석유는 불이 안 붙어. 그래서 제가 그날 알았어요, 그거를. 딱 보니까 뭐 당시에 21살, 2살이었던 제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석유가 한 말이 있는 거예요. 난로에다가 집어넣으려고 그게 있길래 이거로 분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석유를 탁 열고 라이터를 탁 들고 혼자 쏘고 그리고 나서 비장한심적으로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하고 라이터를 켰어요. 근데 우리 초심님만 아시지 사실은 이 얘기를 제가 여기서 했는데 이거 모르는 분 많아요. 석유가 불에 졌느냐 타느냐 안 타느냐. 근데 안 타, 그건. 라이터 돌도 안 타는 게 이게 라이터 이 불티나가 라이터 돌이 젖어갖고 물에 젖은 것처럼 이게 안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네. 나는 나이타를 그래서 7개 가지고 갔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 당시 50 넘은 나이고 그건 20대라 아무것도 모르지. 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휘발유 이거 기름을 부어서 불이 튀지 않을 걸 예상하고. 휘발유로 하신 거예요? 그렇지, 휘발유로. 신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이타를 주머니에다 7개 예비용으로 가지고 정말로. 갔는데 그 저기 휘발유라도 나이타에 탁 그 묻으면 불이 안 튀기지. 저는 이게 계획했던 게 아니고 정말 그날 그렇게 막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우발적이고. 그때는 그냥 절망과 이 깊이를 알 수 없는 울분한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제가 깨달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한 가지는 석유는 불이 붙지 않는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고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이 눈에 이
머리로 쏟아부었던 이게 눈으로 싹 스며드니까 눈알이 뽀개지도록 아프다. 그렇지 당연하지. 눈알이 뽀개지도록 아프다는 걸 깨달았죠. 그날 알았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주변에 있던 후배들이 저한테 막 달라붙어 갖고 선배님 이러면 어떻게 하면 같이 울고 불고 막 이러는데 사실 저는 눈이 아파갖고 제발 좀 손을 좀 놔줬으면 좋겠는데 사진을 씻어야 되는데 사진을 붙잡고 분실할까봐 못 잤는데 그렇다고 눈이 아프다고 제가 좀 놔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랬던 게 있는데 그리고 나서 진짜 비극은 바로 다음 날이었던 91년 제가 3월 19일 날 그렇게 분신을 시도했는데 제 석유로 실패한 것을 보고 다음 날 3월 20일 날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또 분신할까봐 저만 주목하고 쳐다보고 있었던 그때의 다음 날 그 저랑 같이 전날 함께 맞으면서 하고 여러분 깡패들이 와서 어쩌고 해서 막 외치고 했던 그 정현석이라고 하는 제 운동권 동료가 다음 날 신나를 붓고 또 분신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신나는 뭐 그냥 불 붙으면 꺼지지도 않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3월 27일 날 체포가 돼서 그 친구는 어떻게? 다행히 우리 조심님처럼 굉장히 많은 좀 화상 흔적 그래서 진짜 기적적으로 목숨을 해서 지금은 강원도 속초에서 굉장히 큰 사업을 하고 있어서 좀 나 좀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 책 얘기만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도 우리 초심님 굉장히 지지하고 좋아하는데 하여간 지금은 진짜 저는 감옥 가고 그분은 저기 뭐 생사를 넘나들었는데 제가 감옥을 가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얼굴에 이렇게 우리 초심님도 아시겠지만 타이거 마스크 이게 피부 이게 늘어지지 말라고 그렇지, 고탄력 밴드 같은 근데 소용도 없어. 그거 귀찮기만 하지. 이 화상은 다른 게 없어요. 떡살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타이트한 그런 그 뭐 이걸 끼는데 지금은 모르겠어. 그렇죠.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보죠. 이 책이 인연이란 책인데. 네. 지금 그때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에 만나 뵀다면서요. 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2년 그러면 누군가 만나는 거지 않아. 지금까지는 이 세상을 떠난 친구 또 이렇게 분신까지 감행했던 친구 지금은 살아있지만 이런 인연을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그 대통령하고 인연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제가 참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게 저는 우리 그 민주정부 3기 1기의 김대중 대통령님 또 2기는 노무현 대통령님 또 3기 지금 현 정부라고 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 세 분을 다 뵀어요. 다 뵀고 근데 다 그분이 대통령 됐네. 다 뵀는데 대통령 되시기 전에도 다 뵀고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도 다 뵙는 제가 운이 좋았는데 특히나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문재인 대통령님은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은 95년도쯤에 당시에 변호사 하실 때 그때 우연히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이 책 2년에 굉장히 감동적으로 제가 잘 담았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은 진짜로 좀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제가 94년도쯤 당시 25살 그때에 강주영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아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당시 8살에 맞아, 굉장히 시끄러웠죠. 그죠. 강주영 양 살인 사건이라고 그 사건이 8살짜리 아이가 유괴가 됐는데 그 아이의 생사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검거하고 보니까 그 범인이
이종 사촌 언니가 범인이었던 거예요. 네, 맞지. 그죠? 예, 그리고 그때 그 기억이 어렴풋이다네요. 그 시신을 어디다가 유기했는지 해보니까 그 이종 사촌 언니의 집 방에 책상 밑에 라면 박스에 그 사체를 담아서 시신을 담아서 유기를 했던 건데 그 건에 대해서 범인 검거가 됐는데 이 이종 사촌 언니가 공범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자기 친구 3명을 공범이라고 진술을 해서 4명이 이 사건 범인으로 검거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게 뭐냐면 이종 사촌 언니는 범인이 맞지만 나머지 3명은 나는 그 사건을 전혀 한 적이 없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이 억울함을 호소하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구타 가혹행위 인권 침해 논란이 굉장히 뜨겁게 불거졌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됐는데 그때 이 사건의 주심 변호사를 맡았던 분이 부산 변호사협회의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던 문재인 변호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부산에 가서 그 취재하러 당시에 인권운동 사랑방에서 내는 인권 하루 소식에서 부산 가서 취재하고 기사 쓰고 오면 돈 1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때 10만 원이면 상당히 컸죠 지금보다. 아유 그럼요. 10만 원이 컸는데 갔다 오면 그 열차 타고 서울하고 부산을 왔다 갔다 하고 나면 갔다 오고도 5만 원이 남는 거예요. 교통비 5만 원 빼고. 근데 당시에 제가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이라고 하는 인권단체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한 달에 받는 활동비가 25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월급이 20만 원, 30만 원 이랬잖아. 아니 제야단체만 그랬어요. 다른 데는 좀 더 갔나? 그 몇 년도에 그랬어요? 94년 5년이니까요. 94년도면 87년 6월 항쟁 이후에 88년 노동자 대투쟁 거치면서 임금이 매우 많이 좀 올랐었어요. 거의 100여만 원 갈 때. 그때 당시에는 통상이 한 200만 원씩 받을 때예요. 그때는 근데 이제 15만 원 받았어. 25만 원. 근데 저는 이제 제야단체에서 200만 원이면 좀 많이 받는 거고 그랬을 거예요. 그랬어요? 네. 근데 하여간 거기 그런 25만 원 받던 사람이 갔다 오면은 10만 원 준다고 하고 교통비 빼도 5만 원 남으니까 이게 웬 떡이냐고 가는 건데 가서 이제 보니까 법정에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보니까 무죄가 나온 거예요. 아, 무지다. 무죄가 나온 거예요. 판사가 가해자들을 그 이종 사촌 언니에 대해서는 사형. 오히려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오히려 법원은 사형을 선고했고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알리바이나 이런 것들이 다 확인되는데 처음에 자기가 범인이라고 자백을 했던 것은 다 경찰의 가혹행위 이런 구타 이런 걸로 인해서 허위 자백을 한 걸로 인정이 돼서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기사로 쓰고 끝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부탁을 했던 그 사랑방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 이걸로는 안 되고 변호사를 가서 직접 만나서 담당 변호사를 인터뷰를 하라는 거예요. 인터뷰를 해서 그거를 기사에 담아서 기고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니 말이 되냐고. 지금 이 사건이 대한민국의 엄청난 핫 이슈고 뜨거운데 그래가지고 법정이 그냥 발 디딜 틈도 없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언론사 기자들이 붐비는데 아니 우리가 정식 언론사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진짜 기자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저처럼 꾀재재하게 누구 만날 거라고 예상도 안 하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는데 그런 저한테 지금 이 엄청난 사건을 해결한 변호사를 지금 가서 만나라고 하면 그분이 절 만나주겠냐고 했더니 가서 만나지 않고 그냥 올 것 같으면 돈 그냥 다시 달라고 돌려달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강압을 하길래 제가 알았다. 그러면 내가 가서 만나러는 가는데 만약에 못 만난다 해도 나한테는 책임을 묻지 마라. 그리고 나서 갔는데
가서 만나서 그 여직원한테 제가 서울에서 온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인데 변호사님을 좀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엄청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연습하면서 이제 쭉 갔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변호사님이 저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나서 그날 정말 별로 준비도 안 하고 해갖고 쩔쩔매면서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그분이 굉장히 친절하게 저를 대해주시고, 그분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차도 마시고 막 하고 했는데, 야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구나, 이렇게 친절한 분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분이 굉장히 인상에 남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날 청와대에 조각 인선 발표가 났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민정인가요? 비서실장에서 비서실장. 비서실장이었나요? 네. 아니야, 민정수석은 처음에 아니고 비서관으로 처음에 비서관으로 들어갔어요. 시민사회 비서관인가? 하여간 그래서 발표됐는데 거기서 딱 보니까 그때 내가 만났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그 문재인 그 비서관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지금 대통령이 되신 그분하고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저기 문재인 대통령한테 출렴 얻어먹은 일 있어요? 제가요? 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친하게 만났으면 같이 소주라도 한 잔. 아니 제가 차는 나눴지만 소주는 못 먹었어요? 그렇죠. 대신 그분이 술은 보내주시죠 지금. 술은 뭐 매년 올해 고사리를 보내주셨던데. 그 문재인 대통령 네. 그렇게 해서 만나고 그 후에 이제 인연이 맺어져 가지고 당 대표도 하고 정치에 뛰어드는 이후에도 좀 만난 일 있나요? 이 책에 그런 게 써 있어요? 이 책 2년에 지금 다 말씀드리지 못한 여러 가지 사연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국회에서도 있었잖아요. 2013년부터 15년까지 만 2년 2개월 동안 김광진 국회의원, 지금 청와대 청년 비서관으로 있는 그분 방에서 제가 보좌관으로 일을 했는데, 그때 이제 같은 국회의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자주 뵀죠. 근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 오늘 방송이 네. 지금 목적은 책을 이걸 네. 9,000부를 찍었는데 지금 400부뿐이 안 벌려서 1,600부를 발려야 돼. 1,600부면 얼마죠? 얼마씩이죠 이 책이? 이 책이 지금 17,500원입니다. 그러면 1,600부면 한 1,000만 원 되나요? 17,000. 일단 계산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1,000부면 1,75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00부면 네. 그래, 1,000부면 1,750 한 지금 3천만 원어치 남았네. 그렇죠. 한 3천만 원어치 남은 건데, 이게 지금 이 책을 요즘에 책이 잘 안 팔리잖아요. 인터넷만 하고 이제 책 볼 장소는 나 같은 경우는 감옥 갇힐 때만 책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근데 상황인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책은 많은 분들이 제가 책은 사드리고 싶은데 이 책을 사야 될 이유를 좀 설명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시청자분들이 이제 책을 제가 강매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다시 한번 인사드리는데 저는 그저께 이명박이 갈 구치소에 먼저 길을 닦아놓고 알몸 검사도 받고, 과연 이명박이 알몸 검사를 받냐 안 받냐, 이게 좀 저는 굉장히 서울의 소리는 특종을 잡아보려고 집중 취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행스럽게도 동부 구치소에 갔더니 거기 구치소 교도관들 교도소 교도관들이 서울의 소리 구독자가 많더라, 나한테 여기 굉장히 많다. 그래가지고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서울의 소리 구독자 교도관들이 나를 굉장히 위로도 해주고 나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 여기 있으면은 이상한 그 일베 같은 애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망신 봉변도 당한다. 뭐 진짜인지 아닌지 이러면서 하룻밤만 자고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울의 소리 이제 구독자분들, 저는 동지라고 얘기도 하는데 우리 그런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그 동부구치소에 많으니까 이명박이가 편치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단하네요. 진짜. 그래서 지금 저는 굉장히 오늘 기분이 좋은 날이에요. 그렇죠. 이명박 심판이 마지막 딱 대법원까지 결정된 역사적인 순간이거든 내가 십몇 년. 그럼요. 그래서 오늘 그 축하하는 의미로 우리 고상만 나온님을 불러다가 이 책을 좀 팔아야 되는데 과연 책이 이게 자그마치 1,600불을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팔아야 될까요? 이거? 지금 아까 전에 보니까 우리 채팅방에서 방금 한 분이 사주셔서 1,599부가 남은 것 같고요. 1,599부가 남은 것 같고요. 지금 이따가 이명수 기자가 와서 책을 팔기로 했는데 지금 안 왔어요. 이 그날에 오면님이 5건 방금 이야기했다는데 방금 5건 이따가 이명수 기자가 지금 잠을 자는데 깨워서 오라 했더니 안 오고 있는데 다시 그분이요. 이 방송 끝나면 네. 이명수 기자가 인기 있는 먹방이라고 있어. 알고 있습니다. 그 먹방에 가서 강매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인연이란 책 나도 좀 이렇게 사인도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해서 주는데 이렇게 멋있는 사인도 해줄 겁니까 책? 저한테 직접 주문하시는 분은 아니 그리고 이 책을 구매하시고 제가 일정하게 그 사인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획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여간 제 손목이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책만 사주신다면 도장도 찍고 이 사인값을 10,000원 별도로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씀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초심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신 덕분에 지금 계속 사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바빠갖고 참 책은 사드리고 싶은데 읽을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책을 못 사드린다고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읽을 시간이 없어서 요즘에 책을 근데 그냥 그래서 책장에 꽂아놓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책은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하고 이제 우리 재심천사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하고 같이 조인트 콘서트도 여러 번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책은 읽는 게 아니고 사는 겁니다. 읽는 게 아니고 사는 거다. 책을 왜 그 얘기 좀 그거 좀 얘기해 보세요. 책은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책은 읽는 게 아니라 폼 내는 일단 사는 겁니다. 사서 그냥 짝 꽂아놓고 아니 꽂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사는 거고요. 이게 사서 피곤하시잖아요.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배구 주무시다가 갑자기 심심한데 잠도 안 온다. 그러면 그때쯤에 이 책을 이제 딱 펼치는데 이걸 한 권만 사면 이게 좀 안 맞아요. 높이가. 몇 권 사야 된다. 그러니까 한 두세 권은 사서 이렇게 배야 건강하게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요즘은 저희가 권하는 게 뭐냐면 이게 침대용으로 이렇게 침대용으로 이렇게 책을 좀 푹신푹신하게 겉페이지를 만들면 좋겠네. 아니 이게 잘 배면 또 푹신한데요.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사실은 여기까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면 우리 초심님도 아시겠지만 2017년도 연극 이등병의 엄마 직접 유족들이 그 자식을 잃고 그 억울한 마음을 무대 위에서 직접 보여줬던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영부인 김정숙 여사님도 그 연극을 보러 오셔갖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질 수 있었고 근데 이것을 도와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2,800여 후원자분들이 이 연극을 만들 수 있게 무려 그 8천만 원이 넘는 그 후원금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때는 이런 책도 드린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돈을 좀 주시면 그 돈으로 연극을 만들어서 그래서 억울한 유족들의 진실을 알리고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캠페인을 하고 싶다. 그래서 연극 이등병의 엄마를 좀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2,800여 후원자분들이 아무것도 없이 진짜 백사장에다가 그림 하나만 있는 것처럼 대본 하나만 보고 도와주셨는데 희한하게도 제가 이제 계신 분들한테 제가 좀 어렵고 힘들어서 그러니 돈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돈은 보내주시는데 책을 좀 사주십시오. 그러면 책은 안 사주세요. 근데 지금 그래요. 맞지. 여기서 지금 인연이라는 연극을 하겠다고 연극 비용을 좀 달라면 많은 분들이 보내주는데
책은 지금 사람들이 사보질 않아서 몰라. 책 사는 방법도. 하도 책을 안 사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 네. 이걸 자장가 대용으로 쓰고 있다. 어떤 거냐. 너덜은 영조라는 책이 있잖아요. 수원대학교 예. 그 리더라면 영조처럼 김준혁 교수님. 김준혁 교수 여기가 방송 매주 한 번씩. 오, 예, 예. 이분이 책을 저하고 하나 가까운 줬는데 분이에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책이라 이걸 그쵸. 봐야 되는데 해가지고 돋보기하고 이 책을 잘 머리맡에 갖다 놓고 잠이 안 올 때 자장가용으로 그래서 한 몇 장 읽으면 잠이 스르르 와요. 이 책은 2년도 사다가 이건 잠 안 오고 한 번 잡으면 다음 얘기가 궁금해서 그래가지고 다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요즘 책은 머리 밑에 놔두고 잘 때 나 같은 그쵸. 경우는 시간이 그때뿐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내가 책을 꼭 한 권 갖다 놓고 이런 예를 저희가 좋아하는 스타일 누워가지고 5분 만에 잠이 들면 5분 보고 10분 만에 잠이 들면 10분 보고 세상에 잠이 안 들어가지고 괴롭잖아요. 잠은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올 때는 책을 2년을 사가지고 머리맡에 놔두면 되겠다. 수면제 대용으로 사시라. 그러니까 훌륭한 조개고요. 제가 사실은 이 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고 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책은 모두 15개 챕터 그러니까 코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에서 그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책은 다른 얘기는 아니고 이 가을에 맞는 휴먼 에세이예요. 그래서 에세이로 이제 책이 돼 있고 그리고 연말이나 이런 그 지금 가을에 여러분들의 인연 그 인연이 되는 분들에게 당신의 인연을 선물로 좀 드리고 싶은 분들. 예, 선물 드리는데 저 루이님이란 분이 잠못자 괴로운데 이거 걱정할 거 없어요. 이 책만 사다가 딱 이렇게 놓고 몇 줄 보면 바로 잠이 들어. 유이님께서 잠 못 자 괴로운데 효과 있을 듯요. 아 이건 정말 재밌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목차를 잠깐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첫 제목이 전두환과 평생 동지였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인어른이 남긴 유산 50만 원. 1991년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 인권운동가는 무엇으로 사는가. 시외버스 검표원 출신 인권운동가의 초심. 그리고 월남 파병 군인 명진 스님과 두 베트콩 할아버지. 그래서 명진 스님하고 제가 함께 2015년도에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에서 있었던 우리 군의 잘못된 어떤 그 민간인 학살행위 이런 것들에 대한 실태를 저희가 직접 취재하고 보면서 거기에서 실제 피해자분들을 만났던 에피소드인데요. 그 이야기도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겪는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 많이 있을 거고 또 제가 해왔던 일들 중에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시는 장준하의 동지 법정 스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증언 요 내용도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호감을 얻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난 인권 변호사가 대통령이 되다. 여기에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과 그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후 후보 매수죄라는 오욕 낭만파 광노현 전 교육감의 진심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왈과왈북으로 유명한 북한의 지금 서울에서 구매 가능한가요? 네. 여기다가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서울에서에서 사인을 해가지고 우리 지금 칼날 능징이랑 그 일제 종족주의 이런 책들을 팔지 않아요.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그 전화번호를 제 구상만 반장님 전화번호 좀 여기다 입력해서 전화번호를 문자를 보내주면 사인을 해가지고 보내드린다. 그래서 제 휴대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고 입금을 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서 제가 직접 사인해서 010이고요. 뭐 다 010은 다 아는 얘기니까. 잠깐 여기서 내가 여기서 010 댓글을 달아주면 되죠.
여기서 그래서 예. 저한테 휴대전 010 예, 3219 3219에 6850번입니다. 6850번. 예. 그래서 이 번호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 제가 입금 계좌번호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거기에 저한테 책 주문과 함께 그 주소를 알려주시면 사인도 제가 해서 사인을 해서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네. 사람들이 지금 이명박 네. 뭐 이런 그 구속 판결 나오고 해가지고 그리고 요즘에 솔직히 네. 책 얘기하면은 시청자들이 별로 많이 안 봐요. 그럼 오늘 같은 날은 그 이명박이 이 얘기나 윤석열이 이런 얘기 그러니까 유튜브들이 지금 보면은 전부 그 얘기만 하거든. 근데 서울의 소리는 정말 문학적인 방송이잖아요. 그럼요. 어떤 즉흥적인 인문학이 넘치는. 그래서 네. 우리는 좀 고차원적인 이런 책 속의 방송을 오늘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뭐 이게 책이 앞으로 이제 서울의 소리에 어떤 광고도 좀 하고 그쵸. 서울의 소리 배너에도 좀 걸고 해서 감사합니다. 가능하면은 좀 많이 팔면 좋겠다. 근데 이 인연이란 책 여러분들이 꼭 한번 봐야 될 그런 책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책은 그렇고 오늘 지금 이명박이 지금 구속해서 재수감 결정 났잖아요. 예. 이명박 그 희대 사기꾼 그 오사카 출신 이명박과 인연은 없습니까? 우리 그 후상만 반장님 이명박한테 뭐 고통을 당했다거나 이런 일은 없었어요?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이 대통령이 될 때 그때 당시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었냐면 그 대통령 소속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거기 조사관으로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그래도 잘렸죠. 7년, 8년도. 대통령 되고 나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채용된 공무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노무현 정부 하에서 만들어진 모든 과거사 관련 기구를 전부 다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제가 정말로 많은 분들 아는 분도 아시겠지만 그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완용 같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일제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친일 재산을 우리가 국가 기속해 갖고 그것으로 독립운동가들 후손을 위한 재원으로 쓰고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때 저희가 그 이명박 정부 하에서 위원회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제 해산을 시킬 때 저희가 그래도 대통령한테 마지막으로 대국민 보고서는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걸 보고할 테니 대통령하고의 면담 일정을 잡아달라고 청와대에다가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당시에 2010년도 이명박이 대통령 할 때 돌아온 답변이 있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기상천외합니다. 어쨌건 우리는 형식적으로라도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되니 날짜를 잡아주시면 그동안 저희가 4년간 친일 반민족 행위자, 친일파들, 민족 반역자들로부터 취득한 여의도 면적 1.3배 땅을 귀속하고 그것에 대해서 처리한 결과를 할 테니 면담 일정을 좀 잡아주십시오라고 요구했더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바쁘다고. 아니요. 됐고 오토바이 택배로 그냥 보고서 보내라고. 듣고 오토바이 택배로 보내라.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오토바이 택배로 그거를 거기다 오토바이 택배라고 썼어. 아니요. 그냥 택배? 전화로 얘기했는데 전화로 거기 이제 청와대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통령 거기 청와대에다 전화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할 테니까 면담 일정금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위원회 해산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냥 바쁘니까 됐으니까 그냥 오토바이 택배로 보고서 보내시라고. 그리고 실제로 오토바이 제가 믿을 수가 없어서 실제로 그 업무했던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2010년도 7월에 위원회가 문을 닫았는데 그때 제가 오마이뉴스에 위원회 끝나고 바로 다음 날 쓴 기사가 청와대는 이 보고서를
오토바이 택배로 보내래요라는 제목으로 제가 기사도 쓰고 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식으로 시대가 이명박 정부 하에서 정말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잠깐 그 얘기 한마디 더 드리면 왜 그렇게 이명박 정부가 친일 부분에 대해서 아니 전부 다 노무현 정부 하에서 만들어졌던 모든 과거사 관련 기구, 진실화해위원회,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 그리고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왜 그렇게 미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폐지하려고 그렇게 했느냐.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네. 국가기관이.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이 사람이 친일파인지 아닌지를 그 국가 차원에서 확인해 갖고 명단을 정리하는 일인데, 우리나라가 뭐 일제 36년이라고 하는데,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34년 11개월이랍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일제 친일 행위를 부역한 사람들이 총 몇 명이냐? 국가가 인정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는 1,005명이에요. 이건 굉장히 적은 거고 제한적인 거죠. 예를 들어 4년간 나치에 지배됐던 프랑스에서, 예? 프랑스에서 4년 동안의 처벌 이거에 대해서 그 단죄된 사람이 10만 명이 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34년 11개월이나 됐는데 1,005명밖에 안 돼.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제한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무슨 뭐 연좌제니 뭐니 하면서 떠드는데. 잠깐 여기서 네. 저기 이승열 이름이라고 보이시죠? 이승열. 예. 저분이 어느 분이냐? 예. 일배 하시던 분인데 서울의 소리 방송을 보고 지금 주변에 수십 명한테 일배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 그런 그래요? 분이다. 다시 훌륭한 분이시네. 네, 훌륭한 분이시죠. 아이고. 것을 바로 네. 그렇게. 아유, 제가 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좀 인사 좀 한번 해주세요. 예. 아유, 안녕하세요. 예.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예, 이승열님. 그리고 어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위남심님이 뭘 질문하셔서, 맞습니다. 010-3219-6850. 그게 제 휴대폰 번호인데요. 그 번호로 저한테 연락 주셔서 주소 알려주시고 주면 이렇게 주문하시면 이렇게 멋진 사인. 예. 이거 이렇게 지금 이 사인이 이렇게 멋있어요. 저자 친필 사인해서 직인 여기 도장도 찍었어. 고상만. 직인까지 찍은 이거는 문화재급 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만 몇천 원짜리 책이 아니라 이 고상만의 직인이 찍힌 작품이 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이 책가 17,500원에 그 이렇게 우편료까지 포함해서 얼마? 2만 원. 2만 원. 2만 원입니다. 2만 원을 보내주시면 2만 원을 입금해 주시면 제가 직접 사인해서 우편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렇게 하고 이승열님 얘기 때문에 끊겼는데 같은 이씨 이명박 그 친일 진상 진상조사위원회 지금 보고한다니까 택배로 보내라. 그러고 그 뒤에 어떻게 됐나요? 근데 왜 이렇게 미워한가 했더니, 왜 그렇게 미워해요? 당시 동아일보 기사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서 이 위원회에 대해서 전부 다 없애야 된다고 한 건데, 그게 뭐냐면 제일 먼저 없어진 데가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인데, 당시에 이 위원회가 문을 닫고 다음 날 성경윤 당시 위원장을 비롯해서 그 위원들이 노무현 대통령님 묘소? 묘소 참배를 갔어요. 그렇게 참배 가서 그리고 나서 그때가 이제 2010년도인데 2009년도 5월 23일 날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 서거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거기 지금 노무현 대통령님 그 묘소에 가서 참배를 한 거죠. 참배를 하면서 보고서를 갖다가 거기다 헌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당시 동아일보가 이것에 대해서 봐라, 이 과거사 관련 기구가 누구의 위원회인지 이제 명백해졌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위원회를 다 없애야 된다라고 하면서 공격이 시작이 돼갖고 결국은 나머지 관련 기구가 다 강제 해산이 된 건데요. 근데 여기에는 나중에 당시 이 파장의 한 중심에 있었던 성경윤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후일담으로 그 전모를 밝힌 게 있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사실은 우리가 그때 헌정하러 참배하러 간 데에는 남들이 모르는 새로운 사실이 있다. 그게 뭐냐면 2006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절에 대통령께서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과회를 할 때 노 대통령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대요. 미안한데 위원회 활동이 끝나는 2010년에는 내가 대통령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대통령이 아니라도 그때 그 보고서를 한 질만 나에게 좀 주시면 안 되냐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2006년도 당시에 저희가 일을 다 마치고 나면 대통령님께 반드시 그 보고서를 갖다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그쵸. 묘소 그래서 찾아가서 드렸더니 이명박이 그게 질투가 나가지고 이 쪼잔한 인간이 그걸 다 없애버려라. 오토바이 택배로 보내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인간은 하여튼 이 얘기 나왔으니까 그렇지 2008년도에 촛불이 일어나고 그쵸. 60% 가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는데 노무현 대통령 봉화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지지율이 그때 막 30% 이렇게 나왔거든. 이게 지금 노무현 대통령 수사 들어간 이유도 그쵸. 그 당시에 그거죠. 나중에 하겠지만 어떻게 해가 둘이냐, 어떻게 하늘에 해가 둘이냐.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자기인데 왜 노무현이 가가지고 인기가 그렇게 좋고 그러냐. 자기는 지금 그쵸. 우리가 촛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했죠. 사실은 맞습니다. 내가 촛불 시작했을 때 이명박이가 초산돈 어디서 났냐. 혹시라도 그거 기억나요. 그게 이제 사찰 들어가게 대한민국에 내가 사찰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럼요. 이명박한테는. 많은 사람들이 사찰하는데 나한테 비교하면 별거 아니고 정말 사찰 많이 받았는데 나는 꿋꿋이 잘 버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9월달에 이제 노무현을 쳐라. 이게 바로 이제 그 박연차 사건이 일어나게 돼서 결국은 지금 그 검찰들한테 이런 몰려가지고 죽음을 선택하게 됐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건 뭐 다들 아시는 거고 이렇게 과거사위원회에 있던 일 친일청산하자 했는데 이명박이가 이렇게 이걸 택배로 보내라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 보고서 한 장 갖다 약속시킨 것 때문에 이 쪼잔한 인간이 지금 내일 모레 내가 갔다 온 동부구치소 가서 똥꼬검사 받고 이제 다시 수감이 되는데 내가 이거 구치소장한테 경고합니다. 만인의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니까 엊그저께 이 조심히 갔을 때 똥꼬검사 했듯이 이명박이도 분명히 항문검사에서 홀딱 벗겨가지고 젊은 교도관이 쳐다보고 젊은 교도관이 옷 다 벗으면 이렇게 뭐 없나 보고 그쵸. 혹시나 어디에 겨드랑이 밑에 숨견이 없는나 보고 그리고 이제 가서 똥꼬 검사하고 그러고 들어가거든. 꼭 지키세요. 이명박이라고 뭐 대한민국 똑같은 나라 똑같은 국민이니까. 동부구치소장 경고합니다. 만일 똥꼬 검사 안 했다 소식이 들리면 바로 응징 취재 가겠어요. 네, 계속하세요. 하여간 하여간 제가 그 기억나는 것 중에 가장 기억이 남는 게 뭐냐면 처음에 이번에 이제 재수감이잖아요. 네. 처음에 이명박 씨가 그 구속됐을 때 그때 회자됐던 말 기억나시나요? 그 서울구치소에 처음에 수감됐었을 텐데 그때 그 처음 수감될 때 회자됐던 말이 뭐냐면 서울구치소 재소자 여러분 주머니를 조심하십시오. 영치금을 조심하십시오. 그가 갑니다라고 하면서 거기서조차도 이게 뭐 그랬는데 서울 동부구치소 분들 그가 갑니다. 조심하십시오. 이제 그래서 그 서울구치소 재소자분들 그 이명박 사기술에 속아가지고 또 재산 털릴까봐 걱정도 되죠. 정대택님도 오셨네요. 고상만 작가님 반갑습니다 하고 정대택 회장님 힘내시라고
하셨다고 뭐 우리 나같이 유희님께서도 시원한 하셨죠. 방송 우리 서울의 소리는 예. 방송 용어가 없어. 무슨 얘기해도 예. 법적 책임 있으면 내가 다 져. 예?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돼. 방송 사고가 경쟁력.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고. 그렇죠. 예. 계속해서 이명박이 지금 친일 부분에 오늘 재수감 결정 났잖아요. 예. 근데 이명박의 지금 그동안에 우리 고상만 반장이 해왔던 과거사 청산에도 이명박이가 그렇게 방해를 하고 못하게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학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을 해야 돼요. 철학이 없고 사실은 이번 이러저러한 문제에서도 사실은 그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 박근혜는 어쨌건 그래도 석방시키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어쨌건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이 미친 소리든 헛소리든. 근데 이명박 집 앞에는 지지자가 단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그게 이것도 본인이 다른 건 예, 몰라도 좀 괜찮습니다.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왜 이렇게 되는지. 근데 어쨌건 이번 이런저런 문제들 과정 등에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대한민국이 정말 옳은 대통령, 철학이 있는 대통령 이런 사람이 좀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건 거기서 계속 반성하지 않고 뭐 오늘도 보니까 뭐 자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재판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아니요, 이재호가 아침에 우리 서울대 기자가 대통령 사과할 의향 없냐 하니까 이재호가 뭐란 줄 알아요? 명박이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저기 나와가지고 이명박 대변을 하고 재판이 잘못됐으면 저희가 이명박 대변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요. 그러면 사과할 의향 없더냐 물어보면 사과할 의향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명박이한테 물어봐 이러더라니까. 우리 정병홍 기자가 오직 대한민국의 그런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건 서울에서 기자 윤석열한테 줄질 나세요를도 물어보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여간 본인은 뭐 여전히 반성하지 않겠고 뭐 이걸 개인적 진영 논리로 해서 자기가 했는데 전 사실은 이 얘기는 꼭 또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이번에 어쨌건 그 이명박 씨가 구속이 돼서 그나마 정말 늦게 정의가 바로 세울 수 있게 된 그건 다행인데 처음에 그 이명박 잠깐 중요한 게 나와서 지금 김정희 님이 고상만님 방송 출연해서 장학기 회원분들 책 선물할게요. 예. 친필 사인 부탁해요. 전화번호 다시. 우리 서국장 빨리 전화번호 찍어줘요. 3219에 저분은 장학기 회원분 6850번입니다. 저기 쓰고 있으니까. 지금 저분은 장학기 회원들이 1000명이래요.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그냥 넘겨 짚은 건데 지금 안영님이라고 미국에 사시는 분 계신데 저분이 서울의 소리를 많이 사랑해요. 저분 근데 2년이란 책은 딱 벼고자기 책을 보려고 사지 말고 비고 자라. 침대용으로. 그래서 한 권 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4권은 비어야 높이가 맞다. 이거는 벽에용으로 4권씩 사야 되는 책이다. 지금 아까 솔직히 얘기해서 별 볼 거 없다. 벽에용뿐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정대택 선생님이 저 고상만 TV도 구독해 주세요. 역시. 그리고 우리 김정인 선생님이 누구시냐면 여수의 그 만화가인 백무연 화백 아시죠? 그분의 후보. 저거 형제가 아세요?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우리 백무연 이 책에 사실은 백무연 선배가 이 얘기 나와요. 백무연 선배 이 2년에 제가 백무연 선배님하고의 인연도 이 책에 있는데 백무연 선배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긴 이 만화가 있어요. 그 만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에서 제가 담고 있는데 그러네. 우리 백무연 우리 아우 적어도 상당히 지금 세상을 떠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몇 번 왔을 텐데. 그러니까 그분 이야기를 그 마지막으로 남긴 그 만화를 제가 이 책에 어떻게 왜 그것이 남기는지. 유남심님이라고 있죠. 책만 보면 잠이 온다는 얘기. 그 4권 사가지고 딱 벼고 자시면 돼. 이 잠이 안 올 때 이거 4권 딱 이렇게 비고 자면
아주 그 수면제 사실 거 없이 평생 이거 가지고 잠 안 오는 거는 쫓아버릴 수 있다. 굉장히 질 좋은 잠을 주무실 수 있고 네권 품이 사면 잠이 있는. 잘 오실 겁니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제가, 예, 이게 저 침대용으로 구매하시면 더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고. 이게 한 권은 푹신푹신하게 여기다 스펀지를 넣어서 보내주면 안 될까요? 예? 머리 아프니까. 예, 뭐 편하신 대로 다 흔들형 침대도 가능합니다. 흔들형 침대도. 하여튼 우리가 책이 요즘에 하도 안 사니까 벽에로라도 사라 이렇게 아니 강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매가 아니라 선매입니다. 착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하고 그 하여간 우리 존경하는 우리 초심 형님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정말 저처럼 우리 PD도 우리 선생님도 굉장히 도와주려고 환자에게 최고의 책이다. 지금 우리 이게 수정호 국장. 이게 졸음이 온다는 식으로 광고하는 거 이게 맞는지 나 정말 모르겠는데 지금 하여간 좋습니다. 우리 초심님 너무 귀엽습니다. 명박 쥐대가리 갑자기 좋은 얘기하다가 하여간 이 방송이 굉장히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네요. 뭐 카톡방에서 유이님 요즘 건강은 좀 어떠신지요? 이런 또 안부 문자도 하시고. 하여튼 오늘 방송은 뭐 이게 기왕 책 팔려고 하는 방송이고. 그럼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팔아야 되는데 그럼요. 내가 만약 이 책이 안 팔리면 내가 1600권을 다 사주시겠다. 돈을 벌게 되면 시간은 몇 년 걸지 모르지만 내가 다 살 테니까 오늘부터 가가지고 책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 방송 통해서 잘 될 것 같아요. 박태수감에 아까 이 얘기 갔는데 그렇게 과거사 정리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 보고서 하나 바쳤다고. 그쵸. 질투를 해가지고 오토바이 택배로 보내라 마지막 보고 되면 그걸 다 없애버렸죠 그때. 왜 이명박 같은 인간이 다시 태어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런 책을 많이 봐야 되겠죠. 인연을 어떻게든지 기승전 인연으로 이어주시는 그래서 이런. 이명박 같은 자가 다시 태어나지 않게 하려면은 인연도 봐야 되지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렇게 고상만 반장이 예리한 추리력으로 좀 앞으로 우리 동지들한테 우리 시청자들한테 한 말씀 해주죠. 제가 학생운동하면서 후배들이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선배님, 저는 계속 운동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이제 학생운동을 끝내고 이제는 직장을 가서 부모님도 공양해야 되고 가정도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미안해하는 한 후배에게 30년 전쯤, 27, 8년 전쯤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모든 사람이 운동할 수 있는 단체가 있지도 않고 그건 불가능해. 잠깐 급해 책 제목 알려달래. 인연입니다. 인연 지금 책 파는 게 목적이야. 그죠? 인연입니다. 인연. 이렇게 지금 사인을 해주는데 이 사인이 이게 저기 고상만 인연입니다, 반장의 직인까지 찍어서 여기서 책을 사게 되면 이거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인연 작품. 그렇죠. 이건 그냥 책이 아니에요. 2만 원 보내면 이렇게 해서 보내준다는데 이거는 두고두고 배고 잘 수 있습니다. 제가 해지면 표지도 갈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후배가 우리 초심님 때문에 너무 웃겨 눈물이 난다는 우리 오정숙님, 정대택님은 고상만 장관님께서는 국회에 계시면서 군의문사 문제에 열정적으로 다음에 국회 들어가요. 다음 저기 총선에서. 좀 그런 얘기 하시면 책 파는데 어려움이 있다. 의문사 좀 캐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였는데 제가 무슨 이 이명박과 관련한 이런 사람이 다시 있지 않으려면 방법은 뭐냐? 제가 그 방법 알고 있습니다. 그 후배가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모든 사람이 다 전선에서 민주화 운동을 할 수 없고 이걸 할 수 없다. 근데 대신 네가 평생 그것만 똑바로 하면 넌 영원히 민주화 운동하는 거다. 이 방송을 듣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제야단체에서 민주화 운동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민주화 운동, 영원한 운동은 뭐냐면 투표하시라는 거고 투표를 하되 정말로 옳은 후보에게 선택해서 투표하라는 겁니다. 뭐 잘생긴 사람에 의해서는 안 돼요. 인물이 제일 좋은. 그러면 저가 국회에 못 갔다니까.
옳은 후보를 잘 선택하는 유권자의 현명한 투표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고, 두 번째는 요즘 새로 하나 추가가 될 게 있어요. 뭔데 그게? 바로 가짜 뉴스냐 아니냐를 감별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는 또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감별하는 방법은 예. 그 신의 한수 패륜 방송이나 그쵸. 이런 가로세로를 보고 아 저것이 가짜 방송이다. 저런 그쵸. 방송은 가짜다. 딱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거 다 새겨 들으시겠지 뭐 이거 굳이. 맞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 요즘은 이제 가짜 뉴스냐 아니냐 이런 것 정도는 좀 알아야죠.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다시는 우리나라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잘못된 시대 상황은 다시 도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지금 요즘에 생각합니다. 심각한 게 저기 설 동경님이 썼는데 예. 포털 다음에나 올라오는 거 특히나 예. 요즘에 그 카카오 예. 다음 부사장이 조선일보 출신이 됐더니 요즘에 올라오는 기사가 거의 60-70%가 조선, 동아 뭐 이거 중앙 올라오는데 딱 제목만 해도 그죠. 앱니다. 옛날 그 맞아요. 앱니다라는 이런 유행어 있었죠. 척 보면은 아 그래 그런 그 지금 누구야 다 있죠? 네이버나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이버나 한기순이 다음에 그 기사 배치가 지금 영 이상하게 지금 저도 사실 요즘 좀 안 봐요. 그게 보면 옛날하고 좀 달라서 그래서 결국 이명박 같은 자가 다시 태어나게 하려면 투표를 잘하고 투표를 근데 지금 잘하고 투표 가짜 정도까지는 뉴스로. 안 돼. 촛불 집회에 자주 나와야 돼요. 아니 그거는 우리가 사람이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예. 숨도 쉬고 이런 얘기 안 하는 것처럼 그건 다 기본 베이스고요. 그렇지까 네, 이제 기본 베이스고.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바치는 분들이 누군 줄 아세요? 여성, 남성. 예? 대한민국을 바치는 사람들이 여성일까요, 남성일까요? 저는 옛날부터 여성이 남성보다 더 양심적이고 용기 근데 있다고 그게 생각해요. 아니라 지금 현재 그 박근혜 탄핵 이후에 예. 촛불 이후에는 특히나 조국 전 장관 집회 이후에는 여성분들이 대단해. 아니 옛날부터 그랬어요. 근데 옛날에는 집에서 투표를 할 때 예.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남자가 여보 당신 이거 여기 찍어 그러면 여성분들은 별로 관심 안 가졌잖아. 지금은 반대야. 만약에 여성분이 어떤 투표에 대해서 남편이 말을 안 들으면은 아로아님이 쫓겨났어요. 구치소에서 나오셨나요? 아로아님 고맙습니다. 예. 돈만 내면 나오는 거라 돈 내 가지고 쫓겨났어요. 예. 근데 또 본인이 내신 게 아니고 네. 우리 초심님의 적극적인 팬이 본인을 신분을 밝히지 않고 네. 그 벌금을 나는 대납해 이거 주셨대요. 나오고 안 나오고 들어갈 때 그 몸 검사가 좀 수치스러운 거라 그게 제일 싫었는데 그걸 감수하고 들어갔는데 뭐 나온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열흘 있다 나오나 5일 있다 나오나 하루 만에 나오나 들어갔던 그 자체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내가 강력히 주장한 거 있어요. 평등하게 몸수색해라. 이명박이 내일 모레 가면 나 똑같이 해라. 이걸 난 주장하는 거고. 그래요. 지금 시간도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이명박 같은 이런 희대의 사기꾼을 우리가 다시 그런 대통령을 맞이하려면 인연을 사서 배우면 된다. 예. 이걸 4권씩 사가지고.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어요. 기승전 인연인데, 예, 사실은 이 책을 사시면 이거 보세요. 색도 이렇게 예쁜 이런 색인데 이 부적입니다. 이게 이명박 같은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진 이 부적으로 아름다운 인연으로 만들어지는 책인데요. 하여간 아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정말 낯익은 분들의 재미있는 이러저러한 사연과 감동적인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좀 잘 되면 근데 내가 예. 이제 책 방송을 해봤는데 책 방송 별로 인기가 없는데 예. 마지막으로 우리께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한 권씩 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마음을 확 사로잡는 그런 그 어떤 그 방법은 왜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정말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얻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 이 책을 근데 여기다가 부적을 전해주세요. 붙여서 벼고 잘 때 복 받으라고 이렇게
이제 부족은 그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인이 가만히 보니까 부적 같기도 해. 부적 글씨 이렇게 쓰거든.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복받으라는 부적 사인 같아요. 예, 굉장히 사인이 그렇죠. 정성스럽게 들어가서 이거 하나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어. 이 사인값만 해도 책값보다 비싼 그거는 한 장. 제가 저자가 사인하는 건 최고의 영광이고 근데 이렇게 뭐 부족 같지 않습니까? 이 느낌이. 그러니까 근데 다른 우리 사회를 다른 방송 이제부터 이것만 하자고 막 방송 시작할 때 뭐 마시고 이거 무슨 뭐 설악산 이거 무슨 지금 확대했어요. 확대. 설악산 확대했어요 지금. 무슨 이런 거 오는데 이제 무슨 장사 나는 이거 처음 해보는데 이 책장사 이게 지금 사인 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좀 들어주셔야지. 이렇게 부적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좋죠. 그거 좋습니다. 그거. 이게 지금 보통 이거는 작품이 되는 거야. 이런 사인을 하면 호빵처럼 근데 보여요. 한번 사인에 대해서 손가락으로 가리면서 이게 동그라미는 어떤 의미예요, 그게? 빨간 부적책. 예? 이게요. 그거 얘기해봐. 이게 이른바 망치체라고 불리는 제 독특한 서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한 100년 후에는 고가로 팔릴 수 있겠죠, 이거? 100년까지는 꼭 살아 계시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그래서 일단 요게 뭐라고 썼는지 사람들이 혹시 나한테 중간에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썼는데. 초심 백은종님 이 책의 이름처럼 인연을 아름답게 그리고 오늘 날짜에 제 이름을 쓴 겁니다. 다른 글씨 써달라면 써줬겠죠. 소문할 때 필요한 우리 댓글 초보님이 저분이 엄청 내가 내권 사주신다고. 저기 일어나서 인사 좀 하세요. 여기 어디 가세요? 감사합니다. 저분이 내가 그 청와대 앞에서 한주환이랑 같이 걸 때 그 추운데 와서 밤을 저분이요. 댓글 초보님. 근데 이렇게 잊지 않겠습니다. 사인 이렇게 이 책은 작품이란 말이야. 여기서 그쵸? 책방에 가 사면 작품이 아닌데 여기서는 작품이야. 아니 어디서든 다 작품이니까. 아니 거긴 사인 안 해주잖아. 책방서 사는 건. 그렇죠. 책방은 안 책방 사는 해주는데. 거는 이 가치의 10,000분의 1도 안 돼. 이거는 진짜. 아니 제가 책을 어디서도 S24 참 이 말씀드려야지. 이 책이 사실은 오늘이 29일이잖아요. 원래는 이게 보시면 10월 30일 날 전화번호 한 번 더 찍어주세요. 전화를 일로 해야 사인이 들어가니까 책방에 사면 안 돼. 가격은 택배비까지 2만 원 입금을 되고 계좌번호는 전화 오면 찍어주세요. 아니 저한테 전화를 주문하시면 그 번호로 제가 그 계좌번호를 보내드리면 그러면 이제 아시게 되는데 근데 이 책이 사실은 10월 30일 날 내일 원래는 발간되는 책인데 이 책이 지금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있는 애기하고 똑같습니다. 아직 지금 책방이 안 깔렸나요? 아니 책방이 깔렸는데 하여간 원래 찍기로 돼 있던 10월 30일에서 지금 며칠 빨리 나와 갖고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주일 전에 이 책이 나왔는데 예스24에서 휴먼 에세이 부분에서 67위로 이게 출발을 했는데 오늘 현재 11위까지 이게 올라갔어요. 올라갔어. 67위에서 출발해서 요즘에 100권만 팔리면 1위 돼. 하도 책이 안 팔려가지고. 101권 팔렸죠.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400권을 일단 팔렸다고. 그런데 지금 이제 1600권인데요. 오늘 제가 방금 이제 쭉 보니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지금 이제 몇 권 안 남았으니까 자, 지금 품절 예상입니다. 빨리 주문하십시오. 조심님 말씀이 딱 딱지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딱지. 댓글 초보님. 딱지 이렇게. 귀엽 딱지. 귀에 딱지. 하도 얘기해서 귀에 딱지가 안 된다는. 딱지가. 내가 항상 하는 말 있어요. 아이고 초심이. 그래서 지금 다른 방송에서는 한 5분 동안 막 물건 팔아요. 김용민 이사장도 막 뭐 먹어보면서 이거 맛있다 하는데 이건 처음이에요. 나 이거는. 아니 특별히 그러니까 고상만 나오고 왔기 때문에 내가 책 장수를 하고 있는 거야. 나 이거 돈 수천만 원 줘도 안 해. 다른 사람. 잘 알죠. 근데 그러니까 오늘 내가 자존심도 없이 책 사라고 이렇게 지금 이거 내가 처음인 것 같아. 사실 저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방송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 노골적으로 하는 거는 처음이야 이거. 이렇게 도와주시는 초심 형님의 이 마음을 제가 잊지 않고 가 왔기 때문에 잘하겠습니다. 내가 체면이고 뭐고 이렇게 했는데 많은 시청자가 안 보는데 예, 다음에 좀 팔아보자고. 안 팔리면 내가 살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오늘 이 방송 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주문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 힘으로 저도 도와주신 마음 잊지 않고 옳은 말과 행동으로 보답하고요. 그리고 또 장준하 선생님 의문사 이번에 진실화해위원회가 다시 재조사 시작하면서 출범하는데 거기서 반드시 이번에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정보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다 발휘해서 최선 다할 거고요. 구름은사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 다시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한 그분들의 명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신 그 마음 잊지 않고 초심 그대로 초심 형님이 도와주신 그 초심 잊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초심을 버리고 책 장사를 했잖아 오늘. 단장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정말. 여기까지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방송 마치죠. 7시 이제 네, 마지막으로 사실은 저도 이런 형태의 방송을 한 건 사실은 우리 초심 형님이 이렇게까지 도와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영광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형님이 이렇게 저렇게 어렵고 힘든 일에 저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리 있는 고상만으로 인권운동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 열심히 살고 저는 고성만이 아니고 고상만입니다. 우리 의정승님 하고 하여간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단순히 책 파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보다 많은 정의로운 분들을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고요. 이 책이 잘 팔리면 2년 2를 쓰려고 하는데 2년 2에서 특집으로 우리 초심님 이야기도 제가 담아서 다음 책으로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또 방송 중에 제가 감옥 간 줄 알고 걱정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저 오늘 제일 즐거운 날입니다. 이렇게 날 아침에 우리가 명박 타령 들으면서 내가 아싸아싸 춤도 췄어요. 명박의 그 응징, 명박의 심판의 마지막 묘종의 미를 거둔 날이 바로 오늘이다. 그렇죠. 대법에서 확정 판결 됐을 때. 그래서 제가 마지막 부탁은 나와 같이 똑같이 똥꼬 검사해라. 동부구치소에 다시 한번 경고하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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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